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에듀프로에서 민법 과목을 맡고 있는 양민이라고 합니다. 처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첫 시간이고 하니까 민법 개요하고 그다음에 공부 방향 몇 가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진도 나갈까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1차 과목입니다. 1차 과목이 민법하고 개론 두 과목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인 민법 과목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 과목이 6개 과목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1차 과목이 비중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1차가 돼야 2차가 된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비중이 제일 높다고 하면 민법 과목이 제일 높다고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많고 어렵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민법 과목이 돼주셔야 나머지 법 과목, 2차 과목도 이렇게 쏴줄 수 있어요. 1차 과목 중에서 민법 과목이 합격에 일단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되셔야 2차 과목인 나머지 법 과목도 끌고 갈 수 있어요. 학개론을 뺀 나머지가 다 법 과목이죠. 학개론을 뺀 나머지가 다 법 과목인데 그 법 과목을 끌고 가는 바탕이 되는 베이스가 민법 과목입니다. 그래서 중요도는 더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량이 좀 많다는 점입니다. 분량이 좀 많고 그래서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력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여타 과목에 비해서 2배 하셔도 다른 과목하고 점수는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차 과목의 민법, 그 다음에 2차 과목의 공법 두 과목이 여러분이 제일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득점하는데 애를 먹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1차 과목에서 민법하고 2차 과목의 공법에 해당하는 과목은 여타 과목의 2배를 하셔도 점수가 여타 과목하고 더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공법 같은 경우는 나머지 과목을 다 합쳐도 공법만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량을 늘리는 게 관건이지 공부량을 다른 과목하고 대등하게 맞춰놔가지고는 그 점수 확보 안 된다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차 과목의 민법, 그 다음에 공법은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일주일에 이틀씩은 내년 5월까지는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합격에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합격에 제가 10년 넘는 강의 경험이 있는데 그때까지 강의 경험으로 지금까지 강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제일 유용한 팁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그 부분이에요. 내년 5월까지는 1차에서 민법하고 2차에서 공법을 주 2회씩 그러니까 4일을 이걸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나머지는 거저먹기가 될 수 있어요.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량을 주 2회씩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관문이에요. 1차적인 관문. 거기서 학습 이해도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전개할 거냐. 이거는 그 차후의 문제고 일단 양을 주 2회씩 이렇게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 양력이랄지 이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에듀프로 여기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종전에 고시 동네에서도 민법 강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EBS에서도 문제집 저서를 했었고 그다음에 랜드스쿨에서 문제집이나 기본소라든가 최종 모의고사 계속 집필하고 동영상 강의를 계속 해왔었고요. 에듀에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무크랜드 그다음에 MTN 방송이라든가 그다음에 랜드메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공무원교육원 기타 여러 동영상 업체에서 다수 강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강의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고 믿고요. 여러분의 열정만 충분히 가지고 오시면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제일 필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좋은 강의하고 여러분의 열정하고 두 가지거든요. 강의가 탄탄하다면 여러분의 열정만 1년 동안 쭉 지속돼 주면 원하는 목표까지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관건은 여러분의 열정하고 노력인데 이 수험 기간이 2달이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2달만 하는 이거 단거리 공주면 그냥 열심히 딱 2달 해가지고 끝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1년이거든요. 1년을 해야 된다는 게 이 공부의 제일 큰 난점이에요. 단거리가 아니라 이게 마라톤이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엄청난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보다 그 엄청난 열정의 에너지가 내가 100이다 그러면 그 100이라는 에너지를 나눠가지고요. 12월 달까지,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그 다음에 6월 달까지, 9월 달까지 이렇게 3단계로 나눠가지고 에너지를 분배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마라톤으로만 하면 처음에 막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이게 끝까지요.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1년 학습이다 보니까 집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셔야 돼요. 후반부에 특히 5월달 이후에는 거의 여기에 매달리시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하루에 8시간씩. 그렇다면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아기라든가 그 다음에 아빠라든가 이 가정 환경에서도 서포팅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만들어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능력껏 예, 잘 전략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이게 장기 마라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 힘을 초반에 막 극대화시켜서 쏟아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천천히 이렇게 담금질 하시고요. 예, 내년 3월이나 5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시면 되시거든요. 예,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예, 기초 단계가 지금 입문 단계가 11월, 12월이고요. 예, 이때는 전체적인 구조만 보게 됩니다. 세부적인 거는 보지 않아요. 그냥 큰 숲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숲 속에 나무가 몇 그루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나무가 있는지는 보질 않아요. 큰 그림만 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월달 되면 이제 기본 강의를 다루게 됩니다. 기본 이론을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기초 강의가 왜 중요하냐면 전체적인 큰 틀이나 구조를 보는 거거든요. 스트럭처를.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기초 강의를. 예, 이 부분이 민법의 틀, 건물로 말하면 주춧돌을 놓는 거거든요. 어디다 이렇게. 그 작업을 이때 하는 거거든요. 이 단계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본 이론 들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안에다가 내용물을 하나씩 잡아 나갈 거예요. 거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게 되면 심화 이론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예, 이젠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점검을 해요. 이때부터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학습량이 많아질 때가 급격하게 많아질 때가 이때요. 마라톤으로만 하면 중반전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부터 중반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되면 여기까지가 되면 이론이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이론 정리가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로 전환을 합니다. 문제풀이로. 이제 문제만 가지고 계속 2달 동안 연습하고 풀고 연습하고 반복을 해요. 예. 그럼 이게 되시기 위한 작업이 이 작업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이 과정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동안 보시면 합격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했던 경험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 이때 기초 이론을 2번 정도 동영상을 보고 기본 이론도 2번 보고 이 심화 이론을 동영상을 몇 번이나 내가 보고 책을 몇 번이나 보느냐가 결정적이에요. 여기서. 이거 3회 이상 하셔야 돼요. 3회 이상. 여기를 많이 해줄수록 점수가 좋게 나온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담금질이 되는 거니까요. 이게 잘 되시면 이쪽 가서 부드럽고요. 이게 안 되시면 여기 문제풀이 할 때 10개 풀으면 거기서 이제 개인차가 확 벌어지게 되세요.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많은 할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이 전체적인 게 다 이게 연동이 되어 있어요. 퍼즐처럼 우리 퍼즐 이렇게 아이들이 맞추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부분 같아요. 부분을 막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 같이 연동시키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거의 합격이 보이실 거예요. 7월이나 8월쯤 되시면 나 합격했어라는 감을 딱 느끼실 단계가 2단계입니다. 요때까지가 내년 7, 8월입니다. 그 이후에는 2차 과목을 이제 열심히 매진하셔야 되니까 1차 과목은 조금 비중을 낮추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과정에서는 부분을 보지 마시고요. 부분을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전체적인 거. 이때 기초적인 법률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 빨리 습득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민법 과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서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론 가서 볼게요. 서론. 입문서 받으셨지요? 입문서가 유용한 이유는 우리 기본서가 나오면 기본서는 한 700페이지 돼요. 그리고 700페이지의 기본서가 쉽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어렵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쉽게 다가서도록 하는 그 작업을 위해서 별도로 부록으로 입문서를 별도로 만든 거예요.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돼주시면 기본서 보는데 많이 부드럽고 접근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민법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포인트를 맞추는 부분은 어프로치입니다. 여러분 법을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죠? 아니시기 때문에 들어갈 단계, 입문할 단계, 법률 용어도 그렇고요, 법적 체계도 그렇고요, 논리도 그렇고 이거를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나 쉽고 간결하게 해드리냐가 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중에 동영상 사이트는 무수히 많습니다. 저도 그 사이트를 대부분 다 섭렵을 해왔지만 거기에 어렵게 강의하는 민법 강사는 부지기수예요. 너무 많습니다. 어렵게 민법을 풀어주시는 강사님은 많아요. 거꾸로 쉽게 해주는 강사님이 적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 강의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 책의 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에듀프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원래는 다 개별적으로 동영상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체하고. 저도 렌즈스쿨에 여기요. 렌즈스쿨이라는 사이트에 계약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항은 하셔도 되고 어떤 사항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약서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저 말고 다른 선생님도 그런 입장이시거든요. 근데 이 에듀프로가 좋은 장점은 그런 선생님들이 연합체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쪽 사이트에, 그쪽 프랜차이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선생님을 제가 만날 수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연합체를 구성했다는 게 저희 사이트의 특장점이에요. 자, 그럼 바로 민법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사례가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의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핸들링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의 소재는 사실은 우리 생활 얘기예요. 공법관계는 생활 얘기가 아니에요. 행정청이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뭘 하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건 생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민법 얘기는 우리 다 주변 얘기고 우리 이웃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을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첫 시간은 민법 개요하고 구성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볼게요. 민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민법은 개인하고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개인하고 개인 간의 권리하고 뭐에 관한 것? 의무죠. 권리하고 의무에 관한 분쟁을 뭘로 해결하겠다는 거냐면 민법전입니다. 그 민법전에 동그라미 넣어주시겠습니다. 이 문제예요. 그래 민법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뭘로 해결하자는 거죠? 민법전으로 해결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탐구해야 될 대상물이 정해졌어요. 이 분쟁을 이 두 사람한테 맡길 수 없잖아요. 뭘로 해결하는 거냐면 민법전이죠. 우리 탐구 대상은 민법전입니다. 민법전. 저 내용을 쉽게 이해해서 내 머릿속으로 저장해서 문제 푸는 능력을 키워내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 민법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첫 시간에서 그 부분을 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민법 체계 나와 있죠? 그 체계예요. 그 체계에 보시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민법전이요.
첫째가 민법 총칙이요. 우리 시험에는 민법 총칙에서 열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예, 그거 써주십시오. 총칙에서 열문항.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법에서요. 물권법에서 14문항 정도. 한 문항 정도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총칙은 총괄 규정이에요. 민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져주는 총괄 규정을 총칙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물권법은 내가 아파트를 소유한다, 전세를 얻었다, 전세권을 취득했다, 저당을 잡았다, 이걸 다루는 과목이 물권법이에요. 이 부분은 대부분 조문하고 조문 부분하고 판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판례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어요. 판례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법전에 있는 내용을 법원이 해석해낸 거죠. 법원이 해석해놓은 내용을 대법원 판례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물권법에서 만나실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어떤 쟁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줬느냐, 이 부분을 계속 탐구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왜? 대법원 얘기예요. 대법원 판결문 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판결문을 혹시 보셨나요? 아직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시죠? 왜? 우린 소송하고 가깝지 않거든요. 이 판결문을 계속해서 민법이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혀 법하고 거리가 있었던 우리가 판결문을 볼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력하고 열정이 어느 과목보다 많이 필요한 과목이 민법 과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안점은 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계약법. 이걸 채권법이라고도 해요. 계약법을 채권법. 채권이라는 거는 내가 친구한테 돈을 1억을 꿔줬다. 그럼 금전 채권 생기죠. 그거는 사람하고 사람 관계를 다루는 과목이에요. 그거를 채권 관계라고 그래요. 물권은 뭘 다루는 거냐면 내가 물건을, 부동산을 내가 소유를 하냐 안 하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물권법인데 물건을 다루는 거 물건, 부동산을. 근데 여기서는 뭘 다루는 거예요? 사람하고 사람 관계, 채권 관계를 다루는 게 바로 계약법이에요. 여기서 열문항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어요. 사례 문제로. 사례 문제 위주로 시험 문제 구성이 된다는 점이에요. 계약법에서는 주로 10문제 대부분이 7, 8문제가 사례 문제로. 여기는 외우는 것보다요. 여기는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고 핵심 쟁점을 보는 눈만 가지면 돼요. 근데 판례는 여기 물권법은 판례 결론을 내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외우는 부분보다 이해하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계약법은. 그 다음에 민법이 원래는 여기가 가족법이거든요. 가족법. 친족이나 상속이 상속 부분을 다루는데 우리 중개사는 그 가족법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족법 대신에 특별법이요. 민사특별법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특별법에서 6문항. 그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요. 첫째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제목이 보시면 주택을 뭐 했을 때? 임대 줬을 때, 세를 줬을 때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우리가 집 세놓으면 세입자 들어와서 전입신고해놓고 살지요. 그 부분을 다루는 법이 이 법이에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앞에는 주택이고요. 이번에는 건물을 세를 얻었는데 무슨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까? 영리죠, 영리. 영리 목적으로 세를 얻었다. 그거를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이쪽에서 만나게 되세요.
이때는 사업자 등록을 하죠. 그죠? 세입자가 세를 얻고 사업자 등록을 하죠. 여기는 뭐를 해요? 전입신고를 해요. 세를 얻고 나서 세입자가 동사무소 가서 뭐 하세요? 전입신고하죠. 그래야 주인이 바뀌어도요. 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살 수 있죠. 그 부분을 다루는 과목이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이야. 가등기 담보법. 네, 이거 새로운 거니까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집합건물법이라고 그래요.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이라는 또 새로운 생경한 용어가 또 나왔어요. 그죠? 예, 2단계에서 우리가 1단계에서 맨 첫 단계에서 보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큰 틀하고요. 법학의 기본 용어들이에요. 그걸 빨리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집합건물법이에요. 집합건물. 집합건물이라는 거는 아파트라든가 주상복합 건물을 말해요. 건물 한 동 속에 소유권이 입주자들이 여러 들어있죠. 그 건물을 이렇게 불러요. 집합건물이라고 불러요. 집합건물. 아파트야, 아파트. 그 속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죠. 입주자들끼리. 그거를 법적으로 법전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법이 집합건물법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실명법이라고 그래요.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 명의신탁 하지 말라는 거죠. 명의신탁을 하지 말아라. 하면 처벌되죠. 그 법률이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두환 씨는 재산이 28만 원입니다. 그죠? 왜?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명으로 부동산을 다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명의신탁이에요. 전두환 씨 앞으로는 재산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명의가 다 누구 앞으로? 다른 사람 앞으로. 친구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처남 앞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저희 여동생도 집이 하나도 없어요. 명의가 자기 명의로 하나도 없어요. 예. 다 다른 식구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어요. 예. 이거 거의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죠?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왜? 그래야 세금을 덜 내거든요. 예. 이 부분을 다루는 법이 이쪽입니다. 그럼 잠깐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저희 여동생이 시어머님 앞으로 집 명의를 해놨어요. 시어머님은 병원에 계세요. 누워 계세요. 의식도 없어요. 그 아파트 누구 거예요? 시어머니 거예요? 저희 여동생 거예요? 그 소유 관계를 다루는 게 물권법이에요. 그 누가 주인이에요? 시어머니 거예요? 저희 여동생 거예요? 국가한테 물어보세요. 국가가 보면 누구 거예요? 왜요? 등기 명의를 시어머니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럼 세금을 누구한테 매길까요? 예, 시어머니한테 매깁니다. 국가가 보면 그 시어머님 거예요. 근데 둘이 만나면요. 며느리 거예요. 아, 이게 권리관계가 나눠져요. 예,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쪽에서. 여기하고 이쪽에서. 예, 그래서 특별법은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항 수는 6문항입니다. 6문항. 이렇게 해서 토탈 40문항이죠. 40문항. 근데 40문항인데 꼭 점검하고 들어갈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단계에서. 40문항 중에서 판례에 의함이라는 문제가 36문제예요. 이 문제가 36문제, 35개, 3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 4문제죠. 그럼 결론 나왔죠. 우리가 해야 될 학습 방향이 나왔어요. 그죠? 뭐 하셔야 돼요? 판례 하셔야 돼요. 판례. 판결문이요. 판결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 판결문이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이 돼 있지 않죠. 혹시 친구라든가 아니면 아는 지인분들 판결문, 소송했을 때 판결문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저분하고 문자가 제일 복잡해요.
한글인데 한글 같지 않아요. 차라리 영어가 더 쉬울 거예요.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요. 판사들이 판결문을 어렵게 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습득해 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간단하게 구성을 안 해요, 이렇게요. 평문으로 이렇게 평이한 문체 구성을 안 하고 아주 구어체로 어려운 형식으로 문어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법학적인 지식하고 법조문하고 이 체계를 빨리 세우셔야 돼요. 이 판결문이 판례가 이해되기 위해서는 이 조문하고 있잖아요. 조문하고 사례가 이해가 되시면 돼요. 조문하고 사례가 이해되면 그 판결의 쟁점은 이 부분이야 라고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 조문하고 사례 부분이 있습니다. 사례. 이 부분을 이해해내는 게 관건이에요. 이 작업을 저하고 이제 1년 동안 계속 담금질을 해나간다는 점입니다. 사례 문제가요. 사례 문제가 어느 정도 출제가 됐었냐면 작년에 25회에서는요. 작년에는 20문제가 출제됐어요. 25회. 그리고 26회 올해는요. 올해는 사례 문제가 13문항인가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사례 쪽에 비중을 많이 두셔야 되는데 사례는 주로 이쪽에서요. 계약법 쪽에서 주로 사례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일단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판례 중에서도 전원합의체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전원이 합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원이 합의했다는 뜻의 판결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는 올해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죠? 근데 간통죄를 지지하는 대법관도 계시고요. 간통죄를 없애자는 대법관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 대법관 안에서, 대법원 안에서 의견이 충돌되고 상충되죠. 그때 하는 게, 그때 의견 내놓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예요. 그럼 전원합의체라는 뜻은 전원이 찬성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대법원 안에서 의견이 어떻게 하다는 뜻? 상충됐을 때 하는 게 전원합의체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런 거 합니다. 어떤 중대한 중차대한 사안이 앞에 놓여 있어요. 가정 안에. 이거 결정을 할 때 아빠 혼자서 또는 엄마 혼자서 결정하면 나중에 싸우죠. 그때 뭐 하게 돼요? 투표하죠. 그때 하는 게 전원합의체예요. 투표를 해가지고 누구 의견을 따르자? 다수 의견을 따르자. 그 다수 의견이 전원합의체입니다. 전원합의체는 전원이 합의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수 의견에 갑니다. 다수 의견. 따라라 이거죠. 다수 의견 따라라. 이게 전원합의체의 말입니다. 그럼 전원합의체가 있다는 말은 소수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 의견이. 그래 간통죄 폐지를 지지하는 분이 있었고 간통죄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의견 두 개가 나눠서 썼죠. 근데 이번에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리 민법엔 이건 아주 시사성이 있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어요. 왜? 대법관끼리 결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얘를 좋다고 보는데 다른 대법관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그 갈림길이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셔야 돼요. 왜 갈라졌느냐 의견이.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중요한 함이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셔서 만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싸우는 거 보는 거예요. 싸우는 거. 누구끼리요? 개인하고 개인이 권리 주장을 합니다. 내 권리가 이거다. 너 이런 의무가 있어. 내 권리가 있으면 넌 이런 의무가 있어. 이 권리 주장을 하죠. 그죠? 싸우는 거예요. 계속. 1심에서 싸우고 2심에서 싸우고. 그죠? 자기 주장을 해서 싸웁니다. 그죠? 싸운 최종 결론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최종 결론이 뭐라고요? 판례입니다. 그때 법원에서 판결을 뭐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민법전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 민법전하고 판례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우리의 핵심 과제예요. 바로 가서 만나볼게요. 어떻게 구성되는지. 1번에 보면 바로
민법의 개념 두 번째 줄에 보면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사례 접근하고 사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의 민법적 사고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법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는 법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냥 와가지고 붙는 거예요. 법을 가서 보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원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민법이 우리 개인 간의 문제거든요.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판결문이 법리적으로 어렵게 구성되어 있을 뿐이에요. 실제 핵심은요, 판결문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아는 거예요. 선언적으로 아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판결문을 보면 모르게 돼 있어요. 어려워서. 자, 볼까요? 갑이 제작한 폭스바겐 자동차를 배기가스 조작 사실을 숨기고 매수자 을에게 1억 원에, 예컨대 1억 원에 차를 매매를 했습니다. 그죠? 예, 매매를 했어요. 이게 요즘 문제되고 있는 폭스바겐하고 소비자들하고 분쟁 문제입니다. 차량 운행 중에 배기가스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배기가스 조작 문제죠? 예, 이때 매수자 을이 매도자 갑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무엇일까요? 내가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그 차량에 결함이 있군요. 그죠? 결함이 생겼어요. 차량에 결함이. 배기가스 조작이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쟁점이 뒤늦게 부각이 됐습니다. 여기가 차량 매도자, 이쪽이 차량 매수자. 차를 하나 이제 그려야죠. 차를. 차량입니다. 이거 차량. 그럴듯한 폭스바겐 차량입니다. 뭐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기가스 조작을 했습니다. 그럼 저 차량 판매자가 속였나요? 네, 속였죠. 속인 걸 뭐라고 그래요? 민법에서는 사기라고 그래요. 사기. 속였다. 속여서 팔았죠. 사기다 이거죠. 사기다. 그죠? 그럼 사기가 되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을,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기라는 거는 속였다는 거죠. 그럼 속이면 다 취소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속였다고 다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이 요용은 이제 이 사기로 계약이 뭐 하려면 취소되려면 거기에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돼요. 법적인 요건. 그 요건을 구비를 해야만 계약을 취소해서 뒤집을 수 있어요. 그 요건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보기 전에는 일상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속였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고 이해하죠. 근데 다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인 게, 이걸 속인 걸 기망이라고 그래요. 기망. 속인 걸 기망이라고 그래요. 이 기망이 위법해야 돼요. 위법. 위법.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거예요. 조금 속이면 위법이 아니에요. 좁게 속이면 위법이 아니고요. 현저하게 속였을 때만 위법하다고 평가를 해요. 그럼 배기가스 조작을 한 거는 현저하게 속인 거예요? 좁게 속인 거예요? 백화점에서 옷을 샀는데요. 이게 50만 원짜리인데 거기서 뭐라고요? 80만 원이라고 나한테 속여서 팔았어요. 현저하게 속인 거예요? 좁게 속인 거예요? 보세요. 의견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좁게 속인 거면 취소를 못해요. 법에선. 많이 속이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 판단을 법원에서 해요.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시장 가가지고 생선 이런 거 사잖아요. 그죠? 예. 아침에는 그 어떤 친구는 생선 2마리를 5,000원 주고 사는데 내는 7,000원에 샀어요. 속였죠? 취소돼요? 안 되잖아요. 바로 그 부분에 이게 위법성의 판단 기준이에요. 많이 속였냐 조금 속였냐 이거죠. 그죠? 예. 결혼할 때 배우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 집안 좋다고 그러고, 그죠? 자기 능력 빵빵하다고 말하죠? 결혼했는데 아니야, 그죠?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현저히 속였냐, 조금 속였냐, 그 기준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더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갈비 얘기 기억하시나요? 갈비살에 갈비 뼈다구 있죠. 이게 갈비입니다. 갈비 뼈다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살이 붙어야죠. 그죠? 요 갈비에 살이 조금 붙어 있죠. 여기요. 살 조금 붙어 있죠. 붙어 있는 거에다가 식용 본드를 붙여 가지고 더 붙이면 이걸 갖다가 갈비살이에요라고 그러면 사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걸 여기 있었잖아요. 붙어 있는 거에다 더 붙였죠. 요거하고요. 하나도 없어 여기에. 요 갈비뼈에 살이 하나도 없죠. 없는데 여기를 본드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만한 갈비살을 만들었죠. 전자하고 후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전자는 뭐예요? 여기 살 붙어있네. 붙어있는 데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붙였죠. 요거하고 그럼 있는 거에다 더 붙인 거죠. 후자는요? 없는 거에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 붙였어. 이렇게.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사기라는 거예요? 갈비살이에요라고 고객한테 팔았죠?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이치예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자동차에 디젤 자동차에서는 배기가스, 유해 배기가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나라의 배기가스 차량에 유해가스 없는 차량은 없어요. 전기차 빼고. 그죠? 유해가스는 다 나와요. 다 나오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양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얼만큼을. 바로 그 문제예요.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의 기준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위법하다고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되는 거고요. 이게 취소로 인정이 되는 거고 위법성이 없으면 취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게 남아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겠습니다. 그럼 취소가 되고 안 되고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취소가 되면 차값을 다 돌려받죠. 이건 차값 돌려받는 거예요. 차값 내놔죠? 차값 내놔. 그죠? 근데 기본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이런 일상생활 용어잖아요. 그럼 차값 내놔를 법률 용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내가 준 차값을 돌려달라 이거죠. 이건 우리가 생활 용어로 이렇게 했어요. 법률 용어는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 판결문에도 이런 말이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내가 줬던 돈 있죠? 줬던 차값 1억을 어떻게 해달라? 1억을 돌려달라. 이 돌려달라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법학에서는. 이제 이걸로 이해하셔야 돼. 이걸로.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이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취소가 안 되면 어떡하죠? 맞습니다.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손해배상 문제로. 자, 그럼 손해배상이 뭐예요? 배기가스를 조작을 해서 입은 소비자의 피해죠. 배기가스 조작으로 입은 피해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법학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민법은. 여러분 있는 거 머릿속에서 그냥 만나시면 돼요. 바로. 법률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모르는 거지 이거 아는 거잖아요. 그죠? 판결문은 이게 나와 있지 이건 아는 거잖아. 그죠? 아는 건데 용어하고 그 구조가 이상한 것 뿐이에요. 손해 무슨 손해? 배기가스 조작이 되면 무슨 손해가 생기죠? 차 안 굴러가요? 굴러가죠? 무슨 손해? 예, 배기가스 조작으로 인한 차값 하락이죠? 그거 인과관계 있습니까? 배기가스 조작 때문에 차값이 하락된 거 예요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그럼 그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 있냐고. 그거 입증을 해야 받아내죠. 그죠? 예. 배기가스 조작으로 인해서
차값 하락된 부분이 얼마냐고.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차 연식에 따라 다 다를 거죠. 그죠? 운행 상태에 따라 다를 거죠. 다 달라요, 이제. 이제 쉽지 않아졌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된다면, 인정이 된다면 액수는 다 다른 게 되는 거죠, 이제. 그죠? 예, 일괄적으로 청구를 하기 어렵죠. 그럼 저쪽, 폭스바겐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예, 저기도 엄청난 변호사 사가지고 맞대응을 하죠. 그죠? 여기 폭스바겐에서는 대응을 할 거예요. 여기 소비자들은, 이 소비자들도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질 않아요. 특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이쪽이 요구한 금액이 만약에 3천만 원이다. 차 한 대당. 그죠? 그럼 3천만 원 여기서 바로 내주지 않습니다. 그죠?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이요. 금액이 조정이 돼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신해철 씨가 죽었어요. 그죠? 누구 때문에? 의사 때문에 죽은 거 맞아요? 확실합니까? 몰라요? 그러면 소송에서 못 이기죠. 입증해야죠.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의사의 의료 과실에 의해서 저 사람이 죽었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돼? 누가? 의사가 입증하죠. 의사가 이 칼로 내가 쟤를 죽였다고 입증하죠. 안 합니다. 의사는 가만히 있어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신해철 고인이 입증해야 돼요. 의사 측에서 뭐를요? 칼을 잘못 놀려가지고, 그죠?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누가? 피해자가 입증해줘. 피해자가. 입증 못하면 지는 거죠. 그래, 의료과는 이기기가 어렵다는 게 그거예요. 왜?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같은 거예요. 배기가스 조작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스가 돌아다니죠. 유해가스가. 그죠? 손해를 얼마나 입었나요? 입증 쉽지 않아요. 그죠? 입증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면 이쪽에서 지금 이기려면 이걸로요. 취소로 해서 이겨야 쉽게 소송이 끝나요. 근데 이게 못 이기면 손해배상으로 가면 이거는 끝도 없이 이제 길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사기 문제였어요. 예. 사기로 걸어서 위법성이 받아들여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게 되고요? 취소할 수 있게 되고, 취소를 한다는 말은 결국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아, 이거죠.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배웠어요. 중요한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차값을 돌려받고, 소비자를 여기 가서 볼게요. 이 소비자는 차값을 돌려받죠? 여기다 써볼게요. 매수자는 뭐를 받아요? 차값 받죠. 차값. 그럼 여기서는 뭘 돌려받아야 될까요? 차를 받죠. 차를. 여기서는 차를, 그죠? 예, 차를 서로 돌려받는 거죠. 서로. 그죠? 서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거를 동시이행 관계 있다고 그래요. 동시에 이행해라. 동시이행 관계 있다. 이쪽에서는 손해배상을 해요. 차값을 물어줘야 되고, 차값을 물어줘야 되고, 여기서는 차를 줘야 되고, 이게 무슨 관계 있다고요? 동시에. 서로 맞교환해라. 맞교환해라. 두 번째 볼까요? 차량의 하자를 몰랐다면, 차량 하자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모르고 샀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나요?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 문제가 바로 걸리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이 뭐야? 차량의 하자를 몰랐을 때, 하자를 몰랐을 때에 거기 한번 동그라미 넣어볼게요. 차량의 뭐를 몰랐을 때? 하자를 몰랐을 때, 하자. 이 구매자, 매수자는 하자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죠. 몰랐다. 하자를 몰랐어야 돼요. 몰랐다라는 용어를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선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선의. 착할 선자가 아니에요. 선의라는 의미는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정을 몰랐다, 그걸 선의라고 그래요. 그럼 거꾸로 어떤 사정을 알면 악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정을 모르면 선의, 어떤 사정을 알면
악의. 악의라는 말은 하자를 뭐 했다? 차량의 하자를 알고 샀다. 하자를 알고 사면 악의라고 불러요. 알았다. 나쁜 놈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쁜 놈의 뜻이 아니라 무슨 뜻? 알았냐 몰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선의 악의예요. 법률 용어니까 이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매수자가 차량의 하자를 알았다면, 차량의 하자를 뭐 했을 때는? 알았을 때는 계약을 해제를 합니까 못합니까? 해제를 못해요. 이때는 해제를 못해요. 해제는 언제만 할 수 있어요? 몰랐을 때. 선의일 때만 계약을 뭐 할 수 있게 되어요? 해제할 수 있게 돼요. 해제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해제라는 거는? 해제하는 거예요. 이거랑 같은 거네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이게 같은 거면 같이 취소라고 붙였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뭐라고 붙였어요? 취소라고 붙였고 이건 뭐라고 붙였어요? 아, 용어가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요. 둘 다 비슷한 점은 뭐냐면 둘 다 계약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 엎어버리는 거라는 건 똑같아요. 취소든 해제든 계약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사기였다. 이거 사기 계약이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매매 계약을 엎어버리는 거죠. 엎어가지고 없는 걸로 돌려놓는 거예요. 계약 안 된 걸 없는 걸로 돌려놓는 거를 취소라고 그래. 해제도 똑같아요. 다만 쓰임새가 달라요. 쓰임새가. 그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해요. 이거를 뒤에 가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해제하고 취소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3번 보세요. 3번에 차값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죠. 차값 뭐로 인한 거?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차값이 떨어졌어요. 배기가스 조작이 발견이 되면서. 그죠? 예. 이 손해배상은 다 다를 거예요. 연식마다 달라질 거예요. 그죠? 이때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요. 계약 해제가 됐죠. 해제라는 말은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 엎어버리는 거. 엎어버리는 거. 없는 걸로 하자. 처음부터 계약 없는 걸로 하자. 그죠? 해제를 했을 때는 별도로요. 별도로 여기다가 손해배상도 같이 얹어서 걸어요. 얹어서. 해제하고 뭐까지요? 손해배상까지 같이 얹어가지고 함께 걸을 수 있어요. 취소는요. 손해배상을 못 걸어요. 이건 손해배상을 함께 연동해서 못 걸어요. 해제는 뭐까지 걸고요? 같이 걸어 이거를. 아, 그래 다른 거예요. 이때 해제를 하는 거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거하고는 어떤 다른 점이냐면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돼요. 중대한 결함. 차량에 뭐를 조작을 한 거예요, 지금? 배기가스를 조작을 했죠. 이게 차량 운행하는데 중대한 결함인가요, 아닌가요? 이 배기가스 조작이라는 사실이 중대한 결함이면, 저 자동차 운행에 중대한 결함이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로 가는 거고요. 해제하고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해제하고 뭐까지요? 이 배기가스 조작이 어디에 해당되면? 중차대한 결함이면 중차대한 결함이어서 매매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때. 목적을 이루어요? 목적을 못 이루어요? 목적 달성을 못하면 목적 달성을 못할 정도로 이게 무슨 결함이면? 중차대한 결함이다. 면 그때는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요? 손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해제하고 손배 청구까지. 근데 이게
중대한 결함 아니고 경미한 결함이면 목적 달성을 한때는 해제를 못합니다. 이때는 해제를 못하고, 해제는 못하고 뭘로 끝나요? 손해배상으로요.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쟁점이 또 갈렸어요. 그죠? 무슨 결함하고? 법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목적 달성을 못할 때. 목적 달성을 못한다는 말은 그 하자가 어떻다는 뜻? 중대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해제하고 별도로 이것까지 걸 수 있어요. 경미한 하자면 목적 달성을 못한 거예요,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럴 때는 해제를 못합니다. 뭘로 끝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로 끝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나중에 다시 또 보시게 되세요. 제 아는 공법 선생님이 아버님께서 빌라를 하나 사주셨어요. 빌라를 아버님이 대신 사주셨어. 근데 빌라가 15년 된 빌라예요. 도배가 말끔하게 돼 있어서 겉으로 깔끔해요. 그래 어르신께서 그냥 매매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다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들어가서 살려고 보니까 한 2달 지나니까 여름에 장마가 지니까 비가 막 누수가 생겼어요. 누수가 생기게 되면 얼룩이 생기죠? 얼룩이 생겼어요. 그럼 이 집은 매매 목적물인 이 빌라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집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도배지. 비가 뚝뚝 떨어지나요? 비가 뚝뚝 떨어지면 그건 무슨 하자예요? 그건 목적 달성을 못하는 거지요. 그 정도 되면 해지하고 손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집값 어떻게 하면 돼요? 집 매매로 산 거죠. 돌려받고 손배 청구하면 돼요. 집값 1억 돌려받고 손해배상 이사비 다 돌려받으면 돼요. 다시. 경미한 하자면 해제 못한다니까요. 해제 못하고 뭘로? 그럼 여기에 누수가, 집에 빌라에 누수가 있는 거는 중대한 결함이에요? 작은 결함이에요? 중대한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아파트를 내가 입주에 들어가서 샀어요. 매매로 샀죠? 5억 주고 아파트 들어가 샀죠? 샀더니 이놈의 싱크대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밑에 기스가 나 있어요. 그죠? 화장실에 타일도 보니까 깨져 있어. 창틈에 보니까요. 창틈에 거기 문제가 있어. 중대한 결함이에요? 경미한 결함이에요? 그죠? 이게 하자보수 문제예요. 알고 샀어요? 그 아파트에 그런 결함이 있다는 거, 하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자를 어떻게 했나요? 몰랐죠. 선이죠. 몰랐다면 뭐 할 수 있어요? 해제나 손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해제가 되냐 안 되냐가 이거예요. 중대한 결함이냐 경미한 결함이냐 이 문제예요. 그럼 아파트 싱크대라든가 그 다음에 타일에 조금 결함이 있는 거는 무슨 결함? 예. 그럼 해제를 합니다? 못합니다. 뭘로 끝나요? 손해배상하고 하자보수죠. 하자보수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나는 이 하자보수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기둥이요. 금이 쩍쩍 가 있어. 기둥이 쩍쩍 가 있어. 주차장에도 보니까 위에 금이 쩍쩍 가 있어. 무섭지요? 무서워요. 주차할 때마다 겁나. 왜?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저거 무너질 것 같아. 그때는 무슨 결함? 그래야 해지하고 이거 걸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 준공이 떨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준공을 때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무슨 결함? 사소하고 아주 경미한 것들만 남았다는 거지. 그죠? 예, 그러면 이거니까요. 해제를 못하고 뭐 하는 걸로? 손해배상하고 하자보수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그럼 이제 해볼게요. 배기가스 조작을 한 거는 중대한 결함이에요? 경미한 결함이에요? 그 판단을 법원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동차 배기가스에 관한 규제에 관한 법을 보면 일정 한도의 유해가스가 나오면 우리나라 법에
운행 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얘기 달라져요. 그죠? 이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하자의 문제, 하자. 하자를 알았을 때, 몰랐을 때? 몰랐을 때 이 매수자가 이 판매자에게 따지는 거를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담보 책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게 되어요. 차를 샀을 때, 집을 샀을 때 다 이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때 핵심은 이 문제예요. 이 문제. 하자를 알았냐 몰랐느냐가 첫 번째죠. 몰라야 되고, 그죠? 두 번째는요, 해제냐 손해배상이냐가 뭘로 결정돼요? 중대한 결함이냐 경미한 결함이냐 문제가 이 문제로 결정이 됩니다. 이걸 하자 담보 책임에서 우리가 만나게 돼요. 계약법에서. 3번 손해배상 문제 해결했습니다. 착값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각각의 권리행사 기간은 언제까지냐 이렇게 돼 있죠. 취소하고요, 여기는 취소하고 해제하고는요 권리행사 기간이 달라요. 취소는 계약일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10년 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년 지나버리면 취소를 못하게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사기였다. 그거 몇 년 안에 취소해야 돼요? 10년. 중요한 거예요. 10년 지나버리면 취소 못해요. 끝난 거예요. 해제는요, 차량 샀는데 하자 있죠? 하자 모르고 샀죠? 해제하려면 우리 법에 규정돼 있어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6개월. 해제는 하자를 뭐 한 날부터? 안 날로부터 얼마 안에? 6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6개월 안에. 해제하고 손배청구는 다르죠. 이제 구별이 됐죠? 취소하고 해제는 쓰임새도 달라요. 그죠? 해제라는 거는 오로지 계약에서만 써먹어요. 계약에서만. 계약을 엎을 때는 해제라는 걸 써요. 근데 취소는 분야를 가리지 않아요. 내가 어음을 발행했어. 어음 발행했는데 그게 사기였어. 취소할 수 있어요. 혼인을 했는데 배우자가 나 속였어. 그때도 취소할 수 있어요. 쓰임새가 달라요. 그리고 결과도 달라요. 결과도. 어떤 결과에 차이가 있어요? 취소일 때는 뭐를 못 한다고 그랬어요? 손배 청구를 못 해요. 여기다 뭘 못 걸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못 걸어요. 손배 청구를. 해제일 때는 뭐까지 할 수 있나요? 이게 따라붙죠? 기간도 틀리고. 이건 10년, 이건 6개월. 달라졌죠,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점점 더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민총하고 그 다음에 물권 계약으로 나눠가지고 차곡차곡 다져나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민법은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 얘기, 우리가 늘 보는 얘기예요. 왜? 개인끼리 싸우는 얘기거든요. 싸우는 거를 뭘로 만나는 거냐면 판결문이요. 대법원 판결문하고 법전을 통해서 만날 뿐입니다. 문자로 된 걸로. 그래 어렵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면 쉬워진다고 그래요. 제가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과목 자체는 어렵습니다. 왜? 판결문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아요.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쉬었다 갈게요.